오스카 와일드, 한 번의 삶으로는 모자랐던 남자. 오스카 와일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마 아무도 그가 이렇게나 눈부시게 빛나고 동시에 나락의 심연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생애는 정점에서 곤두박질치기까지가 너무나 빠르고 극적이었다. 19세기 말 런던 사교계를 장악한 이 괴팍하고도 매력적인 천재는 문학계의 전설적인 희극 작가이자 번득이는 기지와 해악으로 둘러싸인 한편의 화려한 쇼처럼 살았다. 그가 허공에 내뻗은 손에는 번개가 떨어졌고 그에 따라 삶은 눈부시게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정말이지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의 삶으로는 모자란 인생을 살았고 한 번 이상 죽어야 했던 사나이였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명성 높은 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자 민족주의 성향을 띤 문학 애호가였다. 이 예술적 감수성과 지적 배경은 오스카가 타고난 천재성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해주었다. 15세에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그는 눈부신 기억력과 지적 호기심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사랑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분야에서 오스카는 마치 선천적으로 언어를 품고 태어난 사람처럼 거침없이 성과를 내곤 했다. 다른 한편 그는 운동에 대한 경멸과 무관심으로도 유명했다. 장신의 통통한 체격, 둔한 운동신경, 이런 소문 때문에 종종 동료들의 놀림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최상류 사회로 올라갈 사람이라는 확고한 의지로 오스카는 일찌감치 자기의 길을 정해놓은 듯했다. 1874년 19세가 된 오스카 와일드는 옥스퍼드 대학의 맥덜린 칼리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이 시기가 훗날 그가 인생의 전기를 그은 두 순간 중 하나라고 회상할 만큼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다른 하나는 감옥이다. 옥스퍼드 시절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인이자 멋쟁이로 명성을 날렸다. 머리를 길게 길러 흘려내렸고 고풍스러운 비단끈으로 무릎 아래를 묶은 니커보커즈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 방 안에는 해바라기와 백합, 공작깃, 낡은 도자기를 잔뜩 장식했다. 이에 질린 동료들은 그를 차웰강에 빠뜨리고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했으나 오스카는 오히려 이 일로 더 큰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자신을 아폴론, 네로 황제, 돈키호테 등에 비유하는 거만하면서도 기발한 언사로 캠퍼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순한 허세로 끝나지 않았다. 탁월한 냉소와 역설이 동반되었기에 그의 말은 곧 사람들이 모방하고 흉내내고 인용하기를 즐기는 유행어가 되어갔다. 이 시기부터 오스카 와일드는 재치와 유머 그리고 풍자의 대가로 자리 잡았다. 훗날 그의 희극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들, 가령 나는 어떤 형태의 농어든 견딜 수가 없네, 대부분 천박하기 짝이 없거든 같은 문장들은 이 시절부터 싹을 틔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게 호사스러움을 다오, 그럼 꼭 필요한 것들은 다 포기하겠다는 희극 작가로서의 재치와 삶의 태도를 압축해 보여주는 역설적인 언수를 즐겨 구사했다. 1878년 옥스퍼드를 졸업한 와일드는 지구라는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겠다는 포부를 품고 런던으로 갔다. 처음에는 미술평론가로 일했지만 그가 되고 싶은 것은 오직 작가였다. 1881년 첫 시집이 출간되었으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대신 그는 풍자적 이미지의 괴팍한 작가로 서서히 입지를 굳혀갔다. 19세기 말 문학살롱에서는 그의 촌철살인 격언과 재담들이 곧잘 화제에 올랐다. 같은 해에 영국 시사만화 잡지 펀치가 오스카를 풍자 대상으로 삼고 길버트와 설리번은 뮤지컬 인내의 주인공 모델로 그를 선택했다. 뮤지컬은 대성공이었다. 극단은 홍보 차원에서 오스카에게 미국 순회 공연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도착해서 세관 직원이 신고할 물건이 있느냐고 묻자 오스카가 내뱉은 나는 천재적인 재능 외에는 신고할 것이 없소 라는 답변은 그의 오만함과 기질을 응축해 보여주는 명장면이 되었다. 그는 니커보커즈 반바지, 까만 비단 양말, 그리고 단축구멍엔 해바라기나 백합을 꽂은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1인 재담 공연을 펼쳤다. 허리를 잘록하게 조인 속옷과 웨일스풍의 주름 옷깃까지 더해져 그 화려함과 과장됨은 곧 미국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열광을 뒤덮는 것은 언제나 전곡을 찌르는 간결한 문장들. 죄악의 결과는 항상 최선의 의도에서 출발한다 같은 관객들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후려치는 표현이었다. 하얀 장갑과 상하 지팡이를 들고 마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어대던 모습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그는 영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떠오르는 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와일드는 파리에서 3개월간 머무르며 당대의 유명 작가들을 만났지만 프랑스 문단에서는 재담꾼 혹은 성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란 인상을 남겼다. 이후 4년 동안 영국에서 강연과 잡지기고 상류층의 취향을 조롱하며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적 광대 역할에 주력했다. 이 즈음 아리따운 여성에게 구혼했다가 퇴짜를 맞은 그가 남긴 편지 한 구절은 유명하다. 샬로트, 당신이 가진 돈과 내 머리를 합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농담은 때로는 스스로도 경탄하는 역설적 표현들이었고 런던 사교계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 어떤 요리보다도 맛있게 즐겼다. 1884년 그는 결국 3살 연하의 콘스턴스 메리 로이드와 결혼한다. 신부의 집안은 반대했지만 오스카가 가진 기발함이 딸을 평범한 삶에서 멀어지게 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카는 아내를 청보라색 눈과 갈색 머리카락을 지닌 진지하고 날씬한 피아노 연주로 세들을 멈춰 세울 만큼 재능 있는 여인이라고 묘사했다. 두 사람은 첼시 예술가촌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 방들은 황금색, 주홍색, 붉은색, 연두색, 청색이 혼재된 현란한 색채의 도가니였다. 이후 두 아들을 낳은 그는 자녀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아빠였다. 1887년 32의 나이에 오스카 와일드는 캔터빌의 유령 아서 세빌경의 범죄를 잇따라 발표하며 소설가로 데뷔한다. 이어 1888년에는 행복한 왕자와 다른 이야기들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들은 그의 경쾌하고 활기찬 문체를 잘 보여주었다. 특히 행복한 왕자는 감동적인 동화로 꾸준히 사랑받았다.
그리고 1890년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나왔고 이듬해에는 단막극 살로메를 발표한다. 이 두 작품은 와일드를 세계적인 작가로 끌어올렸다. 도리언 그레이의 이야기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을 걸고 거래한 청년의 파멸을 그린 것이었고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하는 책은 없다. 잘 썼느냐 못 썼느냐만 있을 뿐이다. 라는 문구는 문학사에 길이 남았다. 살로메 역시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언어가 빛나는 작품이었다. 원래 성서 속의 살로메는 수동적으로 어머니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이지만 와일드는 그녀를 욕망과 광기에 가득 찬 능동적인 인물로 재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잔혹성과 파격성 때문에 영국에서 초연이 금지되었고 결국 프랑스어로 먼저 쓰여 공연되지 못하다가 1905년에야 영국 무대에 올랐다. 와일드의 문학은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 삶을 향유하는 자유분방함,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조롱하고 부수어버리고자 하는 파괴적인 유희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특히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하찮은 여인, 이상적인 남편, 진지함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그의 풍속 희극은 당대 런던 사회를 호되게 놀리고 간지럽히는 동시에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 중에서도 진지함의 중요성. 이 1895년 2월 14일 초연되었을 때 런던은 그에게 열광했다. 사교계 인사들은 오스카 와일드도 참석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구로 손님을 끌어올 정도였고 오스카는 런던을 제 발 아래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절정은 언제나 나락의 문턱이기도 했다. 1891년 오스카는 16살 연하의 퀸즈베리 후작의 아들인 엘프리드 더글러스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 이미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둔 중년 남성이었던 와일드는 히아킨토스처럼 아름다운 더글러스의 젊음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비밀스럽기보다는 대담하게 그들의 관계를 드러냈다. 당시 영국 법률로 남성 간의 동성애는 남색으로 분류되어 중죄로 다스려졌다. 그러던 1895년 3월 1일 오스카가 다니던 클럽에 남색이라고 적힌 카드가 놓인 사건이 벌어진다. 카드의 주인은 다름 아닌 더글러스의 아버지 퀸즈베리 후작이었다. 오스카는 어처구니 없게도 후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만용을 부린다. 당시 런던이 자신에게 절대적인 관용을 베풀리라 믿었을 수도 있고 법정에서 걸출한 언변으로 후작의 콧대를 꺾는 멋진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후작 측 변호사 에드워드 카스는 와일드가 보낸 연애 편지를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했고 그가 자주 드나들었던 남창들의 존재도 들춰냈다. 결국 와일드는 되레 역공을 당해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다. 친구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라고 여러 번 권했으나 그는 심연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겠다는 편지를 남기며 런던에 남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화형장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는 그의 극단적 욕망의 발현으로 보기도 한다. 자신이 정점에 올랐으니 이제 새로운 센세이션을 위해 파멸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895년 5월 두 차례의 재판 끝에 오스카 와일드는 2년간의 중노동형을 선고받는다. 판사는 법이 더 높은 형량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혹했다. 이로써 그의 재산은 경매로 처분되고 무대에서 그의 희극들은 일제히 내려졌다. 책들은 압수되었고 자식들에 대한 친권까지 사라졌다. 수갑을 찬 채 런던의 기차역에서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감옥으로 향하던 오스카의 모습은 한때 파티의 제왕이자 런던 사교계가 열광하며 모시던 그의 과거와 참담하게 대조되었다. 와일드는 리딩 감옥의 음침한 독방에 수감되어 귀리죽, 곰팡이 세운 빵, 소기름과 같은 열악한 식사를 견뎌야 했다. 용병이로 쓰던 양철통은 밤에는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고 방 내부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인간이 동족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도 차마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도소 생활이 끔찍한 지옥이었다고 적었다. 사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년째에 이르러 교도소장의 배려로 필기구를 쓸 기회가 주어졌고 그때 그는 엘프리드 더글러스에게 보내는 80쪽 분량의 긴 편지, 즉 훗날 옥중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되는 문서를 썼다. 신들은 내게 거의 모든 것을 선사했다. 천재성, 세간의 명성, 장인정신, 그리고 지적인 모험심까지.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만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이는 없으며 세계가 자신에게 가한 고통도 크지만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처가 더 무섭다고. 1897년 5월 형기를 마치고 나온 오스카 와일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나 갈채가 아니었다. 교도소장은 그를 기자들의 눈을 피해 런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곧장 영국을 떠난 오스카는 프랑스로 건너가 가명 세바스찬 멜모스를 쓰며 여생을 보냈다. 도망치듯 온 파리에서 그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이가 썩어 고통에 시달리고 빚에 허덕여 식사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과거의 지인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나는 오스카 와일드요. 지금부터 지독히도 끔찍한 얘기를 하겠소. 부디 동전 좀 주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해졌다. 이 시기에 그가 다시금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한 것은 바로 시 리딩 감옥의 노래 하나뿐이었다. 이 시는 연인을 살해한 뒤 며칠 만에 교수형을 당한 한 전직 근위대 병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시에서 죽음을 앞둔 자가 마지막으로 갈망의 눈빛으로 햇살을 마시듯 바라보는 장면은 와일드가 지닌 인간적 연민과 문학적 숭고미가 결합된 절창이라 평해진다.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갈망에 찬 눈으로 그들이 그가 사랑한 것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과 함께 죽어야 했다. 쓰라린 눈물, 격렬한 회한, 피 맺힌 땀방울, 그 모든 극한을 와일드만큼 몸소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1900년 와일드는 극심한 빈곤과 질병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평소 종교를 비웃던 그도 막상 임종에 가까워지자 가톨릭이야말로 죽음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고 정부를 시켜 신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가톨릭 세례와 종부 성사를 치르고 난 뒤 친구가 권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와일드는 마지막으로 특유의 풍자를 내뱉었다고 전해진다. 나는 살아온 과정처럼 분에 넘치게 죽어가고 있네.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던 친구 프랭크 해리스는 그의 인생은 한편의 완벽한 그리스 비극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열렬한 그리스 비극 숭배자였다고 말했다. 보르헤스는 그 모든 악의 습관이나 불행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않는 순진무구를 간직한 사나이라 평했다. 결국 그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방향무인한 오만은 그를 스스로 지옥의 문턱까지 이끌었다. 와일드는 46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화려한 산만은 포기할 수 없다던 그의 말처럼 죽음 이후에도 그의 이름과 작품은 파리페르 라셰즈 묘지에 거대한 파라오 형상의 묘비와 함께 살아있다. 이 묘비의 한쪽 면에는 수많은 키스마크, 각양각색의 립스틱 자국, 이 별처럼 찍혀있다. 마치 영원한 별빛 아래서 이 세상이 지닌 모든 향락과 고통을 미리 겪은 사내에게 전해지는 애도와 존경의 흔적 같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와일드는 2번 이상 죽어야 했던 인생을 살았다. 영원히 늙지 않는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듯 그는 자기가 지닌 아름다움과 기질을 마음껏 펼쳐 보였으나 동시에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를 세계적 명성의 작가, 천재적인 재담꾼, 도덕과 예술을 뒤흔든 유미주의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 한마디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가장 감명하게 표현해줄 것이다. 예전에 나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오늘 되돌아보니 새삼 깨달은 게 있어.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명성과 재치, 욕망과 추락, 그리고 마지막 샴페인 잔에까지 맺힌 그의 역설적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위선적이고 경직된 사회에서 진정한 예술가의 자유로움이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름다움과 재능,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죄와 벌은 무엇인가?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날카로운 역설은 여전히 살아서 그의 묘비에 와닿은 무수한 입술 자국처럼 우리의 가슴을 종종 뜨겁게 만든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지만 화려한 삶만은 버릴 수 없소. 그의 마지막 속삭임은 아마 우리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길고 긴 찬양이 될 것이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